이 시간에는 운송 시스템과 운송 관리 중에서 운송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운송 관리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운송 관리의 일단 당면 과제. 그러니까 운송 관리가 기업에서 운송 관리를 통해서 물류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다 그랬죠. 물류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운송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송 관리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면 일단 물류 관리 자체가 운송 관리가 물류의 영향을 받고 있죠. 물류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통업하고 크게 나누면 유통업하고 제조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유통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상품을 그 매입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제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업이 훨씬 더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도 있고 그 다음 재고 보충시기, 출하시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류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정한 재고 관리라고 보셔도 돼요. 물류 관리라는 건 기업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물류 관리는 재고 관리죠. 이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죠? 운송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운송 부분에서 운송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들을 조금 줄여보자, 줄이자 하는 게 운송 관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영업 부분에서 어떤 재고 보충이라든지 제조업에서의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재고 보충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류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 운송 관리도 큰 범주에서는 물류의 최적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물류 서비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운송 방식 또 운송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매일 뭐 고객들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운송 방법 어떤 방식으로 운송할 건가 운송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방법에 따라서 운송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좋은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를 최소한 음, 줄여서 물류비를 줄여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물류 최적화를 통해서 배송도 과연 물류 최적화와 관련이 어떻게 지을 거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당면 과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송에서 물류 부분이 곤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죠. 뭐 시간에 관한 문제, 결국은 약속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물품 파손, 그다음 잘못된 배송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영업은 매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 물류 관리를 통해 가지고 고객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 저의 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관리의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배송 과정에서는 이 물류를 관리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배송 과정에서는 운송이나 배송 과정에서는 배송업체나 또는 배송하는 과정에 뭐 또 운전기사들, 그렇죠. 트럭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큰 거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크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배송 과정에는. 그 다음에 보통 생산 부분이나 영업 부분 생각이 보통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또 과잉 주문이나 과잉 재고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배송지에 대한 얘기인데 배송 지시나 배송지가 어떤 물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운송 관련 사고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비용이나 그다음 배송 비용에 대해서 이 물류가 관여할 수 없는 게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거는 비용에 관한 얘기인 거죠. 비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비용 관리가 어렵다 하는 것도 관리의 문제점들 같은 것들이 운송 관리의 어떤 당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류 관리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리스크 요인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재고에 의한 비용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운송 비용이나 배송 비용에 관한 것들을 좀 줄이면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되게 뻔한 얘기들이에요. 운송비를 최대한 줄여서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요. 영업에는 일단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판매라고 보지 말고 물류 부분에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 뭐 이 수준에서 벗어나 이걸 다 합쳐서 큰 범위 안에서 물류 관리라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에서는 정보가 기본이죠. 그래서 실제 실시간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예상이 편하다는 거예요. 수요량 예측이라든지 그러면 관리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감소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물류 지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결국은 물류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사적인 관점에서 물류 관리를 실행하게 되고 보다 높은 차원이죠. 단 작은 규모의 어떤 관리들이 아니라 좀 더 넓은 형태의 다 포함하는 물류 관리가 좀 더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류 거점에서 그 다음에 운송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배송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고객 서비스로서 받아들이고 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또는 비용들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이윤은 증대되고 고객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운송 부분은 하나의 따로 떼내는 게 아니라 물류 시스템이라는 커다란 시스템 또는 커다란 관리 시스템 안에 운송을 집어넣어서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송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이거를 빼서 생각하는 게 같이 넣어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 물류 관리라는 전체적인 시스템, 물류 관리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 부서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물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걸 우리가 TMS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류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물류 관리 시스템 또 운송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스템이라 하는 것들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 예측이 가능하려 그러면 충분한 정보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실시간 정보들이 알려진다고 하면 이게 이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선의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재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산 그 다음에 차량 추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운송관리 시스템도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운송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운송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들, 자금 자산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운임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공급자라는 게 있고요. 제조업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라는 게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보통 여기서는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반제품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하는 곳이니까 주로 완제품, 제품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생산자 소비자로 가기 전에 물류센터라든지 배송되기 전에 그 다음에 재고 창고 같은 데서 물건이 보관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이동되어 가요. 그래서 재료는 가는 반면에 정보는 거꾸로 가죠. 물론 이쪽 방향도 있긴 하지만 메인은 이쪽 방향이죠. 결국은 소비자의 수요 예측이 기반이 되고 이 수요 예측에 따라서 정보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동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SC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운송관리 시스템도 물류관리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고 물류관리 시스템이 SCM에 들어가는 거니까 운송관리 시스템도 이 큰 틀 안에서 SCM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효율성 증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주와 운송인 관계에서 이거는 뭐 화물주죠. 화물주하고 운송인들 사이에 보통은 이해상충간이 성립되죠. 당연한 얘기죠. 운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송을 많이 해서 이분도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그럴 거고, 화주도 이익을 높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송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운송하는 사람 운송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 다음 화주는 운송비를 적게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와 서비스 품질하고, 운송 서비스의 품질과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의 어떤 운송비 가격에서 두 가지의 상충 관계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사실 제일 좋은 건 윈윈이잖아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인 입장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바탕은 신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임의 안정성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안정적이면 노선 계획이라든지 장비 계획들이 좀 효율적으로 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송 수단도 결정하기 좀 쉽고요. 그러다 보면 고객 서비스도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 고객 지향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운송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가치가 높아지면 상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그 운송 시설을 이용할 요인도 큰 거죠. 그래서 보관 시설이라든지 제공 관리 또 운송 관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운송인의 역할이라 보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향상될 거예요. 운송비를 절감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대형화된다는 건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운송에서의 화물주의 역할은 일단 운송 목적에 부합하는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적당한 운송인을 선택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는 사실 가격적인 문제인 거죠. 가격. 운송비라는 얘기예요.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어떤 고객 서비스 등등등이 되겠지만 사실 메인은 가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 경쟁 시장 하에서 일반적으로 스스로 운송하는 것보다 자가 운송보다는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전문 운송업체를 활용하는 것들이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SM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가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뢰죠. 일단 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물건을 누군가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물건이 사라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배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기성, 이거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물량을 확보하는 부분이라서 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임이죠. 운임, 가격이에요. 그래서 신뢰성과 물량, 그다음 운임들이 운송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물류만 전문을 하는, 뭐 무역업에서 물류만 전문하는 어떤 공급 체인이 되게 중요성이 부각됐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화물 운송이나 이런 관련되는 글로벌한 어떤 공급 체인들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운송 시장에서 어떤 운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운임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택배 보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배송 질도 중요하지만 가격이죠. 가격이 싼 곳을 먼저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운송 운임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일단 운송 시장의 구조가 뭐 열악하냐 아니면 좀 고도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의 내용, 그 다음에 원가,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운임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간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단가를 설정하는 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임 결정이라는 게 단순히 뭐 무게 중심이냐, 크기 중심이냐, 거리 중심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운송 단가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송 시장의 구조라는 거는 운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또는 잘 갖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운송 시스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송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원가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추가적인 서비스에 더 들어가면 그 운송 서비스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품목 대상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고려사항이 된다. 왜냐하면 물건의 안정성도 담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송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뭐 가장 좋은 게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이죠. 시장 경제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게 최적의 상태일 거예요. 그 다음 독점 시장들. 택배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과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독점적 경제 시장, 이런 게 시장들을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운임 가격이 효율적이고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임 자체는 그 운송업체와 그 다음에 화주 사이의 관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운송업체들이 화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어떤 걸로 통해 가지고 운송 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거는 운송 서비스의 가치예요.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필요한 어떤 고려 사항들은 운송 수단, 그 다음에 얼마를 지불할 거냐 하는 것들이 결정 요인이고, 뭐 서비스가 좋으면 당연히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 운송 수단이 고급화된다면 뭐 항공처럼 아주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가격 부분은 항상 운임이나 이런 가격 부분들은 willing to pay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 품목에 따라서, 운송 구간에 따라서, 또는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운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운임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품목에 따라서 다른 운임을 받는 게 더 좀 더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것들은 화주나 또는 운송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최적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주의 서비스 수요들을 또 예측을 해야 되겠죠.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요를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송업체 자체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 이 서비스의 가치를 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가치를 가격으로 어떻게 결정할 거냐, 구매자가 어느 정도면 지불 의사할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들도 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적정 가격이 만들어지면 뭐 여러 가지 판촉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 할인 서비스도 있을 거고, 뭐 대량으로 보내게 되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또 급행일 때는 또 추가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어 운송을 배송이 잘 안 되는 시기, 그런 시기에 특별한 시기에는 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할인 정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증 정책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할인과 할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래서 가격 정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운송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 수요 탄력도가 좀 큰 편이죠. 가격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활용도가 조금 크게 변하는 편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택배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요인이 가격이잖아요. 운임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가격 정책을 잘 하는 거가 운송업체들이 음, 운영을 잘 하는 거라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가격을 잘 결정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뭐 운송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운송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이런 등등등의 많은 요인들이 이 운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항공운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체국에서 이용하는 EMS도 있고, 뭐 국제적인 페덱스도 있고, UPS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떤 서비스 제공할 거냐? 국제 화물이지만 뭐 이길 수송이 가능하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주 가격이 싸다. 해외로 보내는 거지만 EMS 같은 거 아주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의 문제들도 확인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운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운임 원가는 원래 대부분 원가는 그렇죠. 우리 회계상으로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 합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운임에서의 원가는 운임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운송 원가는 고정비라는 거는 일단 물동량과 관계없이 항상 들어가는 거죠. 건물 유지비라든지 창구, 이게 건물 유지비란 결국 창구겠죠. 창구 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동량 관계없이. 반면에 변동비라는 거는 물동량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물동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변동비는 높아지죠. 고정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물동량이 많아지면 고정비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총 비용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물동량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죠. 결국은 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경우는 사실은 많은 양의 서비스들이 이용되어야지만, 쉽게 얘기하면 배송이 많아야지만, 물동량이 많아야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이 팔리고 그 다음 물동량이 많아지면 원가는 낮아지게 되고요.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도 싸죠. 운임이 싸면 역시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운송 원가들은 운송 방법에 따라서 운송 방법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죠. 뭐 철도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항공, 비싼 거잖아요. 그죠? 항공을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운송 방법이 조금 결정이 돼요.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고정비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노선이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선이. 그래서
뭐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또 적게 실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임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항공 운송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물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고정 비중이 낮고 대신에 변동 비중이 훨씬 높죠. 항공 같은 경우는 이용 서비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변동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정비와 이 변동비에 따라서 이게 총 원가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운송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총 원가가 어떻게 되는 최소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 원가의 결정은 제품에 따라 다른 거죠. 제품에 따라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원가를 정할 거냐. 그래서 원가를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원가를 찾아낼 건가 하는 게 또 나름대로 회계상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류 비용을 짓게 하는 게 회계상으로 쉽지 않아요. 운송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회계 계정으로 잡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합리적으로 잡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적인 장부를 통해 가지고 물류원가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회계 하나 이슈라고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다른 성격의 비용들이 발생되고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친 게 원가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원가들이 여러 기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될 수 있고 리스크 요인들이 커요. 운송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죠.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계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송 운임은 윌링 투 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류의 고객 서비스, 운송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 고객이라는 게 고객이 화주겠죠, 그죠? 화물주가 되는 거죠. 화주가 얼만큼 이게 페이 가능하냐, 지불 가능하냐, 이게 성립하느냐를 보는 거죠.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 정도 운임이면 운임일 때 이 화주가 지불 의사가 있느냐, 지불 가능하냐는 건 지불 의사예요. 지불 의사가 있느냐로 가격이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인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택배 보낼 때 뭐 대충 한 박스 하나 보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최하 뭐 3,000원에서 최고로 뭐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되면 어떤 서비스 선택하느냐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지불 의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운송 운임이 이렇게 경쟁시장 방식보다는 사실은 정부에서 결정되는 게 조금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떻게 보면 우리가 운송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송 수단의 기본 가격이 있죠. 예를 들면은 유류비 유류비도 물론 시장 가격이 있지만 그 변동폭이 크진 않죠. 기본적인 유류비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류비라든지 철도 이용료, 그죠? 그 다음에 항만, 공항 이런 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운임, 버스라든지 이런 운임, 그 다음 요즘은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있죠. 임금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들이 관리해요. 특히나 이런 철도나 항만 같은 거는 정부 소유잖아요. 그래서 기본 원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정부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어떤 뭐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항상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운임을 결정하는 요인에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지 정부 시설도 이용하는 경우 많아서 고정비는 어느 정도까지 조금 적정 수준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윌링 투 페이니까 우리가 운임을 얼만큼 제공할 거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느 정도의 운임을 제공할 수 있냐는 뭐 운송 서비스와 화주의 입장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부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또 운송 시장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또 경쟁 시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이게 경쟁화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효율성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화주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운송업체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거고 운송비도 절감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앞에서 본 것처럼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로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지는 것들이 얘네들을 다 묶어서 뭐 SCM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확장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운송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 조금 살펴보면 되는데 이 선화증권이라는 것만 조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빌 오브 랜딩이라고 하는데 이 선화증권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기명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명식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명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양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시식은 양도가 불가능하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얘가 양도가 불가능하고 이거는 지시식은 양도가 가능하죠. 기명식은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시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운송 관련되는 어떤 서비스와 운송 관련의 원가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운송의 운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이 운임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물류 관리에서 운송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50% 이상 차지해요. 그래서 물류 관리에서 이 운송비에 대한 개념은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